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홀로 시어머니는 모시는 게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하게 해준 은인이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 그 사람의 행방이 너무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찾아와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잊지 못할 그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린 서로를 많이 사랑했고 결혼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남편이 먼저 그러지? 자기 엄마 같이 모시고 살자고? 고부 갈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이혼까지 하는 부부들 많다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혼자 된 시어머니가 걱정되면 집을 가까운 데 얻으면 되지. 같이 살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정말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모시고 산다고 했지.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뭐 어때서? 오히려 나는 좋기만 한걸? 오히려 내가 먼저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어. 난 엄마 사랑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랐잖아. 그런 나한테 어머니는 엄마와도 같아. 우리 어머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딸처럼 살뜰하게 아껴주셔. 난 그런 어머니가 좋고. 그렇습니다. 천의 고아로 살다 보니 엄마의 정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처럼 대해주시는 어머니가 좋아서 모시고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시어머니기 전에 엄마와도 같았어요.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셨고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가정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행은 시작됐어요. 당신 왜 이러고 있어요? 영업 준비도 안 하고. 준비해봤자 뭐해. 올 손님도 없는데.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혹시 알아요? 오늘은 좀 나을지? 창밖을 좀 봐봐. 지나가는 사람 있나? 손님 없는 게 어디 우리 가게뿐인가? 코로나인지 뭔지 그 망할 전염병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 죄다 망하게 생겼어. 엊그저께는 김씨네 반찬 가게 내놨다고 하더라. 곧 있으면 월세 내야 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도 문 닫겠어. 남편이랑 저는 서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었거든요. 몇 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정말 알뜰하게 모았어요. 그렇게 우린 작은 음식점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돈 긁어 모을 정도로 대박 터지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만 되기를 바랐죠. 고생해서 겨우 장만한 가게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세 식구의 생계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하나 없이 날파리만 날리던 우리 가게. 하필 가게 위치도 골목 끝쪽이라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가게는 사람들 눈에 더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날이 갈수록 깜깜해져 가는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가려고요? 기다려요. 나도 같이 가게. 됐어.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나 혼자 가도 충분해. 그러지 말고 당신은 좀 쉬어. 요즘 당신 몰골이 말도 아니야. 가게 때문에 계속 신경 써서 그런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잖아. 그러다 당신 쓰러지겠어. 오늘은 억지로라도 챙겨서 한숨 푹 자면서 쉬어. 나만 그런 거 어디? 당신도 가게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잖아요. 혼자 고생하는데 나 혼자 쉬면 뭐해요? 뭐든 같이 해야지. 그게 가족이잖아. 그간 가게 일로 마음고생이 많기는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뭘 삼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쩍 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순전히 가게 일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서 암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이 피는 다 뭐야? 화장실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저를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암이라는 것을요. 그것도 제법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설마 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둔해? 몸이 안 좋고 어디가 아프면 진작 병원에 갔어야지. 뭐 좋다고 참으면서 병을 키워. 키우다뇨? 나 어디 아프대요? 그냥 감기가 아니고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당신 폐암이래. 진행된 지 꽤 됐대.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가게만 신경 썼어. 하나뿐인 아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다른데 정신 팔려서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 난 남편도 아니야. 허구한 날 기침 다 알고 사냐고. 병원이나 가보라고 말로만 떠든 내가 무슨 남편이라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 숙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눈물이 흘렀어요. 제 몸인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몸이 이상하다 느끼긴 했습니다. 감기가 꽤 오래 간다고 쉽게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마 몸의 상태를 마주할 용기는 없고 외면하고만 싶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제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어요. 약 먹고 푹 쉬면 나아지겠지. 잘 먹고 마음 편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바보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암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암 환자야. 치료랑 수술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든 희망 잃지 말고 살 생각을 해야지 벌써 이렇게 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당신 힘든데 나까지 보태면 안 되잖아요. 뭐? 장사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 판국에 치료는 무슨 치료? 수술 받아서 뭐 하는데?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돈 걱정도 이런 거였어? 돈이 왜 없어? 당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 없어요. 해약한 지가 언젠데. 뭐라고? 아니 말도 없이 언제 해약했어? 그걸 왜 해약해? 그럼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별 수 있어요? 그거라도 해약하는 수밖에.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해약하면 안 되지.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어쩔 수 없었어요. 수입 없는데 그럼 우리 세 식구 굶어 죽어요? 해약한 돈이로라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한창 코로나가 일어날 때 모든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문 닫는 가게들이 넘쳐났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했어요.
설마 제가 암에 걸릴 줄 알았을까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언제든 다시 들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된통 당했나 봅니다. 아무 일도 없다가 보험 해약하고 나서 큰 병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던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의사와 남편의 만류에도 저는 계속 퇴원하겠다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돈을 마련했다며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더군요. 돈을 구했다고요? 당신이 무슨 수로 돈을 구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서 난 거예요? 당신 설마 대출이라도 받았어요? 아니면 가게 보증금 뺀 거예요? 대출 받은 건 아니고 가게 정리했어. 어차피 계속 장사해봐야 남는 것도 없었잖아.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미쳤어, 정말. 그 보증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랑 나랑 죽어라 고생해서 마련한 돈이잖아요. 어머니랑 당신 아낄 생각해서 쥐고 있어야지. 뭐하러 나한테 돈을 써요? 어차피 난 죽을 건데. 당신이 죽기는 왜 죽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나 당신 절대로 포기 안 해. 아니, 못해. 돈방석에 앉게는 못해줘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할 때 한 약속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없이 나 혼자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나을 생각만 해. 돈 걱정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해. 제발. 누가 자신 목숨 포기하는 게 쉽겠나요? 저 역시 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하였습니다. 저 없이 남겨진 남편과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없어야 둘이 편해진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할 테니 그저 저 자신만 생각하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건 기본이고 잠까지 줄여가며 죽어라 고생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해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얼른 나을 생각만 하게 됐어요. 제가 빨리 건강해져야 남편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전념하며 지내기를 1년째. 치료도 잘 받고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서 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완치 소견을 받게 되면서 퇴원을 기다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병실을 찾은 남편의 얼굴이 이상하더군요.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좀 다쳤어. 다쳤어요? 아니, 어쩌다가 다쳐요. 그것도 얼굴을. 일하다가 다쳤지 뭐. 어떻게 이랬길래 얼굴을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꼭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이, 아니야. 일하다가 다친 거야. 괜찮아. 금방 나아. 남편은 걱정스런 제 손길에 흠칫거리며 눌러쓴 모자를 더욱 깊게 눌렀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남편은 연신 일하다가 다친 거라며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한테 맞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일하다 다쳤다고 하더라도 얼굴만 다치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얼굴만 다쳐서 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가끔 팔이 부러지기는 했어도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하다 다친 거라고 넘기는 남편이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오랜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원했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안에서 뭔가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또 시어머니의 고함도 함께요.
놀란 우리 부부는 서둘러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내들과 마주쳤어요. 당신들 뭐예요? 뭔데 남의 집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구석에서 놀라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 황급히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친 곳 없으시죠?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이 아줌마가 겁도 없이 신고라는 말을 하고 앉아있네. 그래, 어디 한번 신고해봐. 남의 돈 떼먹은 너네가 나쁜 건지 우리가 나쁜 건지 어디 한번 가려보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을 떼먹다니요. 뭐야, 아줌마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 남편이 우리 돈 빌려갔다고. 알았으면 빨리 돈 가져와. 뭐,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사실이에요? 아니죠. 저 사람이 잘못 말한 거죠? 미안해 여보. 저 사람이 하는 말 사실이야. 당신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이씨, 속사정은 우리 없을 때 둘이 알아서 나누고. 내 돈이나 준비해. 모레까지 돈 준비 안 해놓으면 그땐 저번처럼 얻어 터지는 거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형씨, 다 늙은 엄마랑 아내 먹여 살리려면 몸뚱이 하나만큼은 멀쩡해야지 않겠어? 시간 넉넉히 줬으니까 이번에는 꼭 돈 마련해와. 사채꾼들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우리 세 식구는 정적만이 흘렀죠. 암담한 현실에 어머니는 들어 누우셨고 저는 남편과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사채까지 손댄 거죠? 도대체 어쩌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해? 병원비 마련 못하면 당신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죽게 두지 그랬어요. 다 나아서 집에 돌아오면 뭐해요? 사채꾼들한테 시달리게 생겼는데. 당신 그동안 일하다 다친 거 아니죠? 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요? 내가 뭐라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맞기나 하고. 그걸 1년이 넘게 혼자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당신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고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 살리려고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그 인간들한테 얻어 터지더라도 죽어라 이래도 당신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어. 난 내 선택 후회 안 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똑같이 사채 끌어서 당신 살렸을 거야. 어쨌거나 당신이 살았잖아.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 사채까지 손댈 수 있어요? 앞으로 어쩌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뭘 어떻게 하려고요? 사채,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눈 깜짝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당신이 무슨 수를 갚으려고요?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하든 뭘 하든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마저 몸이나 추슬러. 나 일하러 갔다 올게. 이런 암담한 현실에 저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들으실까봐 입을 틀어막고 혼자 꺽꺽거리며 울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괜히 아파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사채 빚을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깝고 괴로울 정도로 남편은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힘들게 짊어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 역시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몇 달을 쉴 새 없이 달렸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힘을 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남편분께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보호자께서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사고요? 갑작스런 남편 사고 소식.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애타게 찾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간호사의 안내로 급히 응급실에 들어가니 참담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아니, 이 사람 여기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멀쩡한 내 남편한테 흰 천은 왜 덮어놓은 거예요? 어서 이거 치워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남편한테 흰 천은 왜 덮어놨냐고. 여보, 일어나봐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흰 천을 확 걷어내고 피범벅이 된 남편을 필사적으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저를 간호사들이 진정시키기 급급했죠. 남편은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추락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남편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나니 돈이 떨어지더군요. 공사 진행하는 건설사 측에서 위로금을 전달했고 저는 남편의 목숨값을 받아서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사채빚을 다 갚고 어머니와 시골 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부엌에서 뭐 하세요? 시장하세요? 제가 금방 밥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한 반찬 좋아해요. 네? 아들이라뇨? 우리 아들 이제 곧 있으면 퇴근하고 집에 와요. 배고프니까 얼른 밥 차려야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이 죽었잖아요. 죽긴 누가 죽어요? 우리 아들 안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회사 간다고 출근했는데. 어머니!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죽었는데 자꾸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온다며 저녁상을 차리는가 하면 어느 날은 같이 시장에 가서 남편 옷을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으로 일하러 나간 저를 마중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 경찰서에서 발견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자꾸만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검사를 받았죠. 그렇게 어머니는 치매를 판정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본인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이야기하마. 나 혼자 알아서 지낼 수 있으니까 너는 네 갈 길 찾아서 가. 아범도 그렇게 떠난 마당에 뭐하러 내 옆에 있니? 젊은 것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늙고 치매 걸린 노인네 옆에 있으면 좋을 거 하나 없어.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두고 가긴 어딜 가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 어서 식사하세요. 그러지 말고 떠나라니까. 나 하나 잘못될까 봐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 살아봤자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요양병원 들어가면 그만이다. 치매 걸린 노인네니까 나라에서 다 지원해줘. 그러니까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만 생각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야지.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제발 재혼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어머니 두고 어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어머니가 제게 어떤 분이신데요?
어머니는 그저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요?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떠나라는 거야. 지금은 괜찮아도 점점 정신 놓고 사는 날이 많아질 텐데 그걸 네가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큰 수술까지 받고 죽다 살아난 너한테 어떻게 나란 짐을 떠넘길 수 있겠니? 남편까지 없는 마당에 혼자 고생하면서 날 챙기라는 말을 어떻게 하니? 차마 염치 없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지 말고 훌쩍 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두고 떠나는 일 없어요. 재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제 인생에 남자는 그이밖에 없어요.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그이마저 없는데 어머니까지 없으면 저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어머니는 몹쓸 병을 이겨낸 제게 본인의 치매까지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 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어머니를 모셨고 치매기가 있을 때마다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그리며 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고 어렵게 찾은 행복을 쥐고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 있었어? 아, 우리가 당신들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여, 여긴 왜 왔어요? 이제 볼 일 없잖아요. 볼 일이 없긴 왜 없어? 내 돈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벗어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 다 갚았는데? 남편 앞으로 나온 돈 다 드렸잖아요. 그래, 이자 값낸 거잖아. 원금을 내야 다 갚은 거지, 이 아줌마야. 뭐, 뭐라고요?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요. 없는 사람들 숨통조여서 살고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전에는 당하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옆편 내가 남편일 테니 눈에 뵈는 게 없구만. 그래,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 돈 안 갚으면 발 뻗고 편히 못 자. 확 소리 소문 없이 어디 팔아버리기 전에 돈 마련해와. 알겠어? 내 경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 그래도 내가 그쪽 남편 생각해서 충고해주는 거니까 좋게 새겨들어.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원금 마련해놔. 안 그러면 이자 계속 늘어난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이래서 사채가 무섭다는 건가 봐요. 그 많은 돈을 이자값으로 받았다며 끈질기게 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와 저를 못살게 굴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더 강도를 세게 보복했어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 홀로 집에 계시게 했고 옆집에 사는 친한 할머니께 중간중간 보살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에 새로 끓인 국과 반찬이 있더군요. 어머니, 음식 하셨어요? 국이랑 드실 반찬 다 해놨는데 뭐하러 새로 끓이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 주려고 끓였지. 네? 오늘 우리 아들 왔다.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랑 반찬 만들어줬어.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또 온대. 그랬어요? 그래도 혼자서 불 사용하시는 건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주방을 정리했고 어머니는 알겠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그냥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괜히 더 마음 아플까봐 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아들 타령하며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난 건지 낯선 구두를 금이야 오기야 해가며 깨끗하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남자 구두 아니에요? 아니, 대체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이리 주세요. 주인 찾아주게. 싫어.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이리 주세요.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 나요. 어머니 경찰한테 잡혀간다고요. 싫다니까. 이건 내 아들 거야. 어머니는 구두를 품에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머니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보조키도 없어서 문을 열 수도 없고 연신 부르기만 했죠. 그러다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챙겨야겠다 싶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 새벽 3시가 되었을 무렵 부산스러운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님이 현관에서 연신 소리치며 저를 부르셨어요. 예, 혜미야, 우리 아들 왔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 어디서 이렇게 다쳐서 왔어? 시모의 다급한 소리에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현관에 웬 낯선 사내가 피떡이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어루만지며 피를 닦아내셨어요. 당신 뭐야? 어머니, 떨어지세요. 안 돼. 우리 아들이야. 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아니기는. 넌 네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니? 아이고, 기성아. 어쩌다 이렇게 다쳤니? 얼굴이고 몸이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네. 애미, 너 얼른 가서 물수건 좀 가져와라. 얼른! 대체 저 남자가 뭐길래 남편이라 착각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저기 많이 다친 모습을 보고 우선 피라도 닦아야겠다 싶어서 황급히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그 남자를 살뜰히 챙기며 밤새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일을 하러 나갔고 계속 그 낯선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정겹게 식사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배고프지? 어서 앉아. 마침 기성이도 막 일어나서 밥 먹는 중이었어. 저는 낯선 남자를 계속 경계하며 쳐다봤고 그 남자는 일어나서 머쓱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생선가시까지 발라가며 그 남자의 식사를 챙겼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그 남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고봉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어머님이 세탁해 놓은 옷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기성아,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리고 이거. 남자는 제게 품에 있던 흰 봉투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두툼한 봉투를 확인해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왜 돈을... 밥값입니다. 잠도 재워주시고 그간 얻어먹은 게 많아요. 이 돈이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집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집 처분하고 이사 가세요. 어머니 정신도 성치 않으신데 이 집보다 안전한 곳에서 사셔야죠. 그러니까 그쪽이 왜요? 왜 우리 어머니를 걱정하냐고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집에 돈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돈이요? 그럼 혹시... 네, 맞아요. 사장님 지시로 돈 받으러 왔어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저 혼자 몇 번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우리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돈 받으러 온 사채꾼인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것도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안아주시는데 돌아가신 제 엄마 같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장님 밑에서 수금하러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배우고 더러운 꼴만 보고 살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우리만 봤다고 하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피했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 급급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게 밥 먹었냐고 갓 지은 밥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랑 똑같았거든요. 이야기를 계속하던 남자는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그런 남자의 눈물을 손수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울지 마. 네가 울면 엄마도 슬퍼. 남자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따뜻이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 덕분에 잊고 있던 엄마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과분한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그래? 어딜 가려고? 가지 마. 엄마랑 같이 살자. 이 돈으로 떠나세요. 이 집은 어머니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떠나봤자 뭐해요.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이제 안 찾아와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다뇨? 그쪽에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는 없죠. 뭐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다쳐서 온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서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니까 진짜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마음에 엄마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모은 전 재산 드리면서 원금 다 깠어요. 모자란 건 몸으로 때웠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맷집 좋아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손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어머니 뵙고 나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니까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떵떵거리고 사는 건 못 보여드려도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 만나면 떳떳하게 인사드려야 하니까. 그동안 제가 헛살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면서 방황했거든요. 그걸 사장님이 걷어주신 거고. 절 도와주신 분이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덕에 저 손 깨끗하게 털고 새롭게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해주신 따뜻한 밥 먹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많이 놀라셨죠? 본의 아니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이 집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런 남자를 애타게 부르며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성치도 않은 몸으로 어디 가려고. 그냥 우리 옆에 있어. 네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널 보는 순간 우리 아들이 떠올랐어. 젊은 시절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또 보내니? 그런 슬픈 이별 또 겪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아들 하면 안 되겠니? 내가 계속 따스한 밥 해주고 엄마처럼 아껴줄게. 그러니 가지 마라. 그냥 내 아들로 살아. 어머니, 그이가 아닌 거 아셨어요? 치매 때문에 아들이라 착각한 줄 알았는데 시모의 말에 우리 두 사람은 크게 놀랐습니다. 내 아들이라 생각했어. 이 집 문을 열고 네가 들어온 날 마치 내 아들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 기성이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다만 날 보는 네 눈빛이 너무 좋더구나. 우리 아들 일만 하느라 죽어라 고생하다 죽었어. 마지막 가는 길 어미로서 따뜻한 밥 먹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 한 이렇게라도 풀고 싶었다. 처음에는 아들 같아서 측은했는데 몇 번 더 보니까 네가 내 아들같이 느껴졌어. 돈 받으러 온 놈이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는 내 말동무도 해주고 나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래, 너도 엄마 품이 그리웠겠지. 난 아들이 없고 넌 엄마가 없으니 우리 둘 서로 엄마 아들 삼고 지내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 떠나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 제발. 어머니 말에 그 남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남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은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돼요. 더 나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때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또 끓여주실 거죠? 어디에 계시든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러니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잠깐만. 그렇게 정 가야겠다면 이거 신고 가라.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어.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 우리 이사 안 간다.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엄마 밥 먹고 싶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와야 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아들 구두라며 애지중지하듯 모셔놨던 그 신발. 시모는 본인 방에서 반짝거리도록 닦아놓은 구두를 급히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남자는 어머니가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의 말대로 사채꾼들 역시 나타나지 않았죠. 덕분에 어머니와 저는 다시 전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건넨 돈으로 저는 이사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안 돼. 이사 가면 우리 아들 어떻게 찾아오라고. 어머니, 정말 그 사람 기다리시려고요? 언제 올 줄 알고 이러세요. 벌써 3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람 말대로 이 집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아, 글쎄 필요 없대도. 그 돈 쓰지 말고 잘 챙겨놔라. 나중에 돌아오면 장가갈 돈으로 챙겨줘야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 언제 오려나. 그렇게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일같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현관문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문을 열고 찾아올까 싶어서요. 이사 가면 영영 그 사람을 못 보게 될까봐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사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찾아와 주세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버릇처럼 식은 된장찌개를 늘 데우고 계신답니다.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어머니를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언젠가 올 날을 기약하며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